아, 이거 다 갖고 썩 꺼져. 친손주만 이뻐하는 시어머니의 차별에 30년 헌신도 소용없이 이혼당하고 쫓겨나는 며느리. 치매 걸린 시어머니는 그런 이거 다 갖고 그녀에게 썩 이거나 꺼져. 갖고 썩 꺼져 꺼져. 라며 정당히 낡은 보따리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버리라고 던진 그 낡은 보따리가 이 집안 모두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 줄은. 박민서, 그녀의 나이 39. 29에 이 집의 시집와 꼬박 10년을 시어머니 황춘자 여사를 모시고 살아왔다. 강산이 한번 변하는 시간 동안 그녀의 가슴 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응어리 하나가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친손주와 외손주를 대하는 시어머니의 노골적이고도 잔인한 차별이었다. 매주 주말이면 아들 내외와 딸 내외가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것이 이 집안의 오래된 관례였지만 민서에게 그 시간은 늘 가슴을 도려내는 형벌과도 같았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거실 소파에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네 손주 준영이와 이제 막 5살이 된 딸내 손주 서준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 황춘자 여사는 오직 친손주인 준영이의 곁에만 찰싹 붙어 있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기둥. 할미가 우리 준영이 보려고 일주일을 기다렸네. 춘자는 준영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볼에 연신 뽀뽀를 퍼부었다. 그러고는 품에서 두툼한 흰 봉투를 꺼내 준영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자, 이건 이번 주 우리 강아지 용돈. 깎아 사 먹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사 먹어. 준영이는 신이 나서 봉투를 열어보았고 그 안에는 5만 원짜리 지폐가 여러 장 들어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옆에 앉아 있던 외손주 서준이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작은 아이는 할머니와 사촌 형이 주고받는 애정을 힐끔거리며 부러움과 서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자신의 작은 손가락만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그 광경을 부엌에서 지켜보던 며느리 민서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내렸다. 또 시작이었다. 매주 반복되는 이 지긋지긋한 차별. 그녀는 옆에서 과일을 깎고 있는 남편 현우를 향해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다. 여보, 제발 한마디만 해줘. 서준이도 똑같은 손주잖아. 하지만 남편 현우는 아내의 눈빛을 애써 외면하며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 원래 저러시는 거. 그냥 그러려니 해. 저런다고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답에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손에 쥔 과도의 날이 아슬아슬하게 느껴졌다. 다른 것이 왜 없단 말인가. 아이의 여린 마음이 그리고 아내인 자신의 마음이 매주 조금씩 닳아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그날 밤 민서는 잠든 남편의 등을 돌린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10년이었다. 10년 동안 그녀는 이 집안의 묵묵한 헌신자였다. 시어머니의 수발을 들고 남편의 삼시세끼를 차리고 아이를 키우며 자신의 이름석 자를 잊고 살아왔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이처럼 서늘한 차별과 남편의 방관뿐이었다. 자신의 아이가 근본 없는 외손주 취급을 받는 이 집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있을까?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버텨오던 것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파국의 서막을 알리는
불길한 전주곡이었다.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큰 그림, 그리고 낡은 보따리 속에 담겨있던 눈물의 진실. 과연 며느리는 자신의 인생을 되찾고 어리석은 남편과 가족들에게 시어머니의 진짜 뜻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한 여자의 인생을 구한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몇 달 후 황춘자 여사에게 변화가 찾아왔다. 갑자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방금 했던 말을 또 하고 심지어는 집안에서 길을 헤매는 일이 잦아졌다. 걱정이 된 아들 현우가 어머니를 모시고 간 병원에서 의사는 초기 알츠하이머라는 진단을 내렸다. 그날 이후 춘자 여사는 치매 환자라는 새로운 역할을 얻게 되었다. 현우는 어머니의 병세에 슬퍼했지만 며느리 민서는 그 진단이 어딘가 석연치 않다고 느꼈다. 시어머니의 행동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고 그 멍한 눈빛 뒤에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만 같았다. 치매 진단 이후 시어머니의 차별은 더욱 노골적이고 기이한 방식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민서가 정성껏 차려준 밥상을 일부러 엎어버리며 이게 밥이냐, 꼴꼴이 죽이지 라고 소리치다가도 친손주 준영이가 학교에서 받아온 칭찬 스티커 한 장에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하게 웃으며 용돈을 찔러주었다. 민서는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밤새 간호하며 그녀가 저지르는 모든 기행을 묵묵히 감내해야 했다. 그녀의 희생은 더욱 깊어졌지만 돌아오는 것은 더욱 가혹한 차별뿐이었다. 어느 날 오후 민서는 잠시 장을 보러 나갔다. 그 사이 춘자 여사는 아무도 없는 집에서 조용히 아들 현우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치매 환자의 멍한 표정을 지운 채 매섭고 냉정한 눈으로 방 안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아들의 책상 서랍을 열어 그가 아내 몰래 숨겨둔 카드 명세서와 주식 투자 실패 내역서를 찾아냈다. 명세서에는 유흥주점과 골프장 사용 내역이 가득했고 주식 계좌는 반 토막이 나 있었다. 춘자 여사의 얼굴이 실망과 분노로 차갑게 굳어졌다. 그녀는 조용히 서류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저런 한심한 놈에게 내 평생을 바쳐 이룬 것들을 맡길 수는 없지. 그날 밤 춘자 여사는 몰래 집을 빠져나와 약속된 찻집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의 오랜 친구이자 법률 대리인인 최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사모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겁니까? 아드님이 아시면 충격이 클 텐데요. 춘자 여사는 굳은 표정으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내 아들놈은 이 집안을 지킬 기둥이 못 돼. 저놈은 내 재산을 지키기는커녕 제 계집이랑 다 말아먹을 놈이야. 이 집안의 진짜 기둥은 따로 있어. 그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인감과 서류들을 꺼내 최 변호사에게 건넸다. 최 변호사, 이제부터 내 말대로만 해주게. 내 모든 재산을 내 진짜 딸 민서 앞으로 돌리는 작업을 시작해주게.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용히. 찻집의 어두운 조명 아래 춘자 여사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가 쓴 치매라는 가면 뒤에서 가문이 운명을 건 거대하고도 무서운 계획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그해 가을 공교롭게도
친손주 준영이와 외손주 서준이의 생일이 같은 주말로 겹쳤다. 시누이 현지는 조심스럽게 어머니, 올해는 그냥 밖에서 같이 식사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지만 춘자 여사는 집안의 장손 생일인데 어딜 밖에서 하냐며 기어이 집에서 합동 생일잔치를 열 것을 고집했다. 민서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지만 치매 걸린 노인네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날 아침부터 집안은 잔치 준비로 분주했지만 그 분위기는 결코 화목하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춘자 여사의 편에는 잔치가 시작되자마자 극에 달했다. 그녀는 오직 준영이의 손만 잡고 다니며 우리 강아지, 뭐가 제일 먹고 싶어? 우리 집안의 보배라며 온갖 칭찬을 퍼부었다. 반면 바로 옆에 서 있는 외손주 서준이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대했다. 잔치의 하이라이트인 케이크 점화 시간. 식탁 위에는 준영이를 위한 3단짜리 대형 초콜릿 케이크와 서준이를 위한 작은 딸기 케이크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춘자는 당연하다는 듯 준영이의 케이크에만 촛불을 켰다. 어머니, 우리 서준이 케이크에도. 시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춘자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됐어. 하나만 켜면 되지 뭘 두 개나 켜. 어차피 촛불은 하나 아니냐. 그 말에 서준이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입술을 삐죽였다. 민서는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지만 애써 웃으며 아들을 달랬다. 서준아, 괜찮아. 사촌 형이랑 같이 끄면 더 재밌지? 모든 비극은 그 직후에 일어났다. 5살 서준이는 서러운 마음을 애써 감추고 며칠 전부터 준비했던 작은 카네이션 한 송이를 들고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엄마 현지가 할머니 생신은 아니지만 서준이가 할머니 사랑한다고 선물 드리는 거래요라고 말하며 아이를 도왔다. 서준이가 까치발을 하고 할머니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춘자 여사가 갑자기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다. 이게 뭐야? 어디 근본도 없는 것이 남의 몸에 손을 대. 그녀는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떼어내듯 아이의 작은 손을 거칠게 쳐냈다. 치매 환자의 갑작스러운 분노라고 하기엔 그 행동은 너무나 정확하고 날카로웠다. 아무런 준비 없이 손이 뿌리쳐진 서준이는 균형을 잃고 뒤로 비틀거리다 거실과 현관을 잇는 낮은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정적이 흘렀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계단 아래에 쓰러져 울음을 터뜨리는 서준이에게로 쏠렸다. 아이의 왼쪽 팔은 어색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서준아. 딸 현지의 비명과 함께 민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에 더 이상 시어머니도 남편도 아수라장이 된 잔치상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아이의 부러진 팔과 그동안 자신이 애써 외면하고 참아왔던 모든 인내의 시간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만이 들렸다. 툭! 그녀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도 지킬 가정도 없었다. 응급실의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엑스레이 사진 속 서준이의 왼쪽 팔뼈는 선명하게 부러져 있었다. 다행히 크게 어긋나지는 않아 깁스만 하면 된다는 의사의 말에도 가족들의 얼굴에 드리운 어둠은 가시지 않았다. 딸 현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이의 곁을 지켰고 사위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그 누구도 춘자 여사를 탓하지 않았지만 침묵은 그 어떤 비난보다 무거웠다. 그 와중에도 아들 현우는 어머니가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야. 치매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라며 어머니를 감싸기에 급급했다. 민서는 그 모든 광경을 병원 복도 한쪽에서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놀랍도록 고요했다. 슬픔도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감정이 소진되어 버린 잿더미 같았다. 그녀는 병원을 나와 곧장 근처의 문구점으로 향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이혼 합의서 양식 한 부를 샀다.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으로 수없이 써내려갔던 서류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현우는 식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발견했다. 이혼 합의서였다. 아내 민서의 도장은 이미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내의 방으로 달려갔다. 민서는 이미 자신의 옷가지를 캐리어에 담고 있었다. 여보, 이게 대체 뭐야? 갑자기 이혼이라니. 민서는 짐을 싸던 손을 멈추고 남편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갑자기, 이게 정말 갑자기라고 생각해? 그녀의 목소리는 유리 조각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지난 10년 동안 내 아들이 당신 어머니한테 투명인간 취급당할 때 당신은 뭘 했어?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질 때 원래 저러시잖아. 그 말 한마디로 날 방관했잖아. 그런데 오늘 내 눈앞에서 아이 팔이 부러졌어. 그런데도 당신은 어머니 감싸기 바빴지. 이제 됐어. 나도 더는 못해. 현우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아내에게 매달렸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앞으로 잘할게. 응? 어머니한테도 내가 똑바로 말씀드릴게. 제발 이러지 마. 하지만 민서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당신은 안 변해. 절대로. 그러니 나라도 변해야지. 이 지옥에서 나가는 게 내가 변하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녀의 말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대사처럼 느껴졌다. 방문 틈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춘자 여사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벽에 기대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등 뒤로 감춰진 손은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만족감에 작게 떨리고 있었다. 아들의 가정이 깨지는 비극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며느리를 구원하고 가문의 미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과정일 뿐이었다. 민서가 찍은 도장은 고통스러웠던 결혼 생활의 마침표이자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현관 앞에 섰다. 10년을 살았던 집이었지만 그녀의 짐은 그게 전부였다. 지난밤 남편 현우는 밤새도록 매달렸지만 그녀의 결심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이제 정말 떠나는 순간이었다.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다. 남편 현우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시누이 현지는 미안함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의 아들 서준이는 팔에 깁스를 한 채 이모인 민서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민서는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현관문을 향해 돌아섰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방문 앞에 멍하니 서 있던 시어머니 춘자 여사가 갑자기 이글거리는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이 천하의 몹쓸 것. 집안을 풍비박산 내놓고 어딜 도망가. 그녀는 방구석에 놓여있던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보자기 뭉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이 집의 가장 오래된 물건 중 하나로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춘자 여사는 마치 원수에게 돌팔매질을 하듯 그 낡은 보따리를 민서의 발밑을 향해 힘껏 내던졌다. 이거나 갖고 썩 꺼져버려. 나가면서 버리고 가든지 내 맘대로 해. 퍽! 묵직한 소리와 함께 보따리는 민서의 발치에 떨어지며 뿌연 먼지를 일으켰다.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보따리는 제법 무거워 보였다. 가족들은 춘자 여사의 돌발 행동에 경악했지만 치매 환자의 발작이라 생각하고 누구도 그녀를 말리지 못했다. 민서는 자신의 발밑에 떨어진 더러운 보따리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서 아주 찰나의 순간 미안함과 격려의 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민서는 본 것 같았다. 모욕감. 그것이 민서가 느낀 마지막 감정이었다. 10년의 헌신에 대한 대가가 고작 쓰레기 취급과 이 더러운 보따리 하나란 말인가.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허리를 숙여 묵직한 보따리를 주워들었다. 그리고는 굳게 닫힌 현관문을 열고 미련 없이 집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거실에 남겨진 춘자 여사는 여전히 분노에 찬 표정이었지만 그녀의 등 뒤로 감춘 손은 안도감에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마지막 임무가 마침내 끝난 것이었다. 아파트를 빠져나온 민서는 정처 없이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이 없었다. 한 손에는 자신의 10년 세월이 담긴 작은 캐리어를, 다른 한 손에는 시어머니가 던진 모욕의 증거인 낡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길거리에서 울고 싶지는 않았다. 그녀는 근처 공원으로 향했고 인적이 드문 벤치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이제 정말 혼자였다. 30년 가까이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아왔는데 이제 자신에게는 아무런 역할도 남지 않았다. 그녀는 옆에 놓인 더러운 보따리를 쳐다보았다. 나가면서 버리고 가든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그래, 이런 건 버려야지. 그녀는 보따리를 들고 근처 쓰레기통으로 향했다. 보따리를 버리려던 순간 손끝에 느껴지는 묵직함이 그녀를 망설이게 했다. 쓰레기라기엔 너무 무거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순간에 보았던 시어머니의 그 미묘한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대체 이 안에 뭐가 들었길래. 결국 그녀는 마지막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벤치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뽀얗게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낡은 보자기를 풀어헤치기 시작했다. 보자기는 여러 겹으로 묶여 있었다. 매듭을 하나씩 풀 때마다 오래된 먼지와 함께 희미한 조명 냄새가 풍겨왔다. 마침내 마지막 보자기가 풀리는 순간 민서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보따리 안에서 나온 것은
쓰레기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서류 뭉치 여러 개와 낡은 가죽 표지로 된 통장 여러 개가 들어 있었다. 이게 뭐지?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위에 있는 서류를 펼쳐보았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그녀는 숨을 멈췄다. 서류에 적힌 매수인의 이름은 분명 자신의 이름 박민서였다. 날짜는 무려 5년 전이었다. 그녀는 다른 서류들도 허둥지둥 펼쳐보았다. 상가 건물, 강남의 오피스텔, 경기도의 작은 임야. 모든 서류의 소유주는 박민서로 되어 있었다. 그녀도 모르는 사이 그녀의 이름으로 엄청난 부동산들이 차곡차곡 매입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그녀는 낡은 통장들을 열어보았다. 통장명이 역시 모두 그녀의 이름이었다. 10년 전 그녀가 이 집에 시집온 직후부터 매달 거액의 돈이 꾸준히 입금되어 있었다. 차곡차곡 쌓인 이자는 원금을 몇 배로 불려놓고 있었다. 마지막 통장을 열었을 때 민서는 그 안에 고이 접혀 있는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낡고 바랜 편지 봉투 위에는 시어머니의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 진짜 딸 민서에게. 민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충격과 혼란, 그리고 뒤늦게 밀려오는 거대한 사랑 앞에서 터져나온 감사의 눈물이자 회한의 눈물이었다. 민서는 공원 벤치에 주저앉아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낡은 한지에 쓰인 시어머니의 글씨는 단정하고 힘이 있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시어머니의 차분한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내 진짜 딸 민서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내 곁에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혹은 제정신이 아닌 치매 노인 행세를 하고 있겠지. 먼저 못된 시어미를 30년 가까이 모시고 사느라 고생 많았다. 미안하고 또 고맙다. 편지의 첫 구절부터 민서는 숨이 턱 막혔다. 치매 노인 행세라는 말의 의미를 곱씹으며 그녀는 떨리는 눈으로 다음 문장을 읽어 내려갔다. 나는 내 아들놈을 잘 안다. 그놈은 어려서부터 제 밥그릇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나약한 놈이었다. 내가 시집와서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동안 그놈은 내 등 뒤에 숨어 자기 배만 채우기 바빴지.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놈은 이 집안의 기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너를 배신하고 버릴 것이라는 사실도 말이다.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아들의 무능함과 이기심, 그리고 언젠가 닥쳐올 파국까지도. 민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래서 결심했다. 내 평생을 바쳐 이룬 이 재산만큼은 저 한심한 놈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겠다고. 이 집안의 진짜 기둥은 내 아들 현우가 아니라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하고 가정을 지켜온 너 박민서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 집안의 대들보이고 나의 유일한 희망이다. 이 보따리 안에 든 것들은 지난 10년간 내가 내 이름으로 몰래 모아온 것들이다. 내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바친 헌신과 청춘에 대한 아주 작은 보상이라고 생각해다오. 편지를 읽는 동안 지난 10년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차별, 남편의 방관,
외로웠던 밤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시어머니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사실에 민서는 말을 잃었다. 민서야, 내 딸아. 내가 치매 행세를 하고 너와 내 아들에게 모질게 굴었던 것을 용서해다오. 그 방법밖에는 저 어리석은 놈들의 눈을 완벽하게 속일 수가 없었다. 내가 너를 내쫓는 것처럼 보여야만 저들이 내게 남은 마지막 한 톨까지 빼앗으려 들지 않을 테니까. 이 보따리를 버리라고 한 것은 내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무사히 이 집을 떠나게 하려는 내 마지막 발악이었다. 부디 내 깊은 뜻을 헤아려다오. 이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훨훨 날아가거라.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아내로도 살지 말고 오직 너, 박민서의 인생을 살아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바라는 마지막 소원이다. 편지는 그렇게 끝이 났다. 민서는 편지와 땅 문서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던 절망의 순간, 그녀는 버려진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크고 단단한 날개를 선물 받은 것이었다. 자신을 며느리가 아닌 진짜 딸이라 불러준 단 한 사람. 그 사람의 거대한 사랑이 그녀를 지옥에서 구원한 것이었다. 며칠 후 민서는 최 변호사의 연락을 받고 약속된 법률사무소로 향했다. 그곳은 시어머니의 공식적인 유언장이 공개되는 자리였다. 사무실 안에는 이미 전 남편 현우와 시누이 현지가 와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기대와 긴장감이 역력했다. 민서가 들어서자 현우는 그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쏘아붙였다. 당신이 여긴 왜 와? 이혼해서 이제 남인데 무슨 낯으로 여기까지 와? 민서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차분하고 당당한 태도에 오히려 현우가 더 당황하는 듯 했다. 잠시 후 최 변호사가 회의실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그는 참석자들을 둘러본 뒤 엄숙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금부터 고 황춘자 여사님의 유언장 공개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인께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법적 절차를 통해 대부분의 재산을 정리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고인 명의의 강남 소재 상가 건물, 경기도 토지 등 주요 부동산은 이미 5년 전 법적 대리인인 저를 통해 전 며느리이신 박민서 씨에게 증여가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등기 이전 절차는 합법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뭐라고요? 현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시누이 현지 역시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어머니가 치매셨는데 어떻게 그런. 이건 무효야. 저 여자가 어머니를 속인 거라고. 최 변호사는 흥분하는 현우를 차갑게 제지하며 마지막 서류를 꺼내 들었다. 진정하십시오. 여기 고인께서 남기신 마지막 영상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모든 의문이 풀리실 겁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보여주자 모니터 속에서 건강하고 총기 넘치던 시절의 춘자 여사가 나타났다. 영상 속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현우야, 현지야.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내 아들 현우야. 너는 내가 왜 모든 재산을 민서에게 남겼는지 궁금할 것이다.
너는 내가 이 집안의 장남이고 기둥이라 생각했겠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내가 아내 뒤에 숨어 내 아니만 챙기고 있을 때 이 집안을 묵묵히 지키고 일군 것은 바로 며느리 민서였다. 너는 아비로서도 남편으로서도 아들로서도 자격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 가문의 모든 것을 진짜 기둥인 민서에게 물려주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어미로서 내가 내리는 마지막 심판이다.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현우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과 어머니에게 철저히 부정당했다는 충격에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신우이 현지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민서를 향해 존경과 미안함이 섞인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이제 이 집안의 힘의 균형은 그리고 모든 권리는 완벽하고도 되돌릴 수 없게 민서에게로 넘어온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겨난 며느리가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인정한 이 가문의 진정한 주인이었다. 유언장 공개 이후 민서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 그녀는 가장 먼저 시어머니가 남겨준 재산을 정리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강남의 한적한 주상복합 아파트였다. 30년 가까이 낡은 시댁에서 눈치 보며 살던 그녀에게 오롯이 자신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은 꿈만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취향대로 집을 꾸미고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비싼 옷과 가구를 샀다. 어느 날 그녀는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작은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심했다. 이름은 춘자 장학재단. 가정폭력이나 부모의 이혼으로 고통받는 아이들과 꿋꿋하게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들을 돕기 위한 재단이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거대한 사랑을 이제는 세상의 다른 민서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한 것이다. 그녀는 변호사와 함께 재단 설립을 준비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슬퍼할 시간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사무실로 초라한 행색의 전 남편 현우가 찾아왔다. 그는 이혼 후 불륜녀와 함께 시작하려던 사업이 사기를 당해 망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었다. 민서야, 제발 나 좀 도와줘.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 한 번만 살려줘. 그는 아내 앞에서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눈물로 애원했다. 10년 전 우리 엄마 원래 저래라며 방관하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민서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분노도 연민도 느껴지지 않았다. 일어나세요. 당신 인생은 이제 당신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녀는 비서에게 작은 봉투를 하나 가져오게 했다. 이게 내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돈이에요. 이걸로 빚을 갚든 새 출발을 하든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현우는 그 돈을 받아들고 아무 말도 못한 채 초라하게 돌아섰다. 주말이 되자 민서는 신우이 현지와 조카 서준이를 자신의 새 집으로 초대했다. 그녀는 백화점에 들러 서준이의 키만 한 거대한 로봇 장난감을 샀다. 그것은 지난 생일 친손주 준영이가 할머니에게 선물 받았던 것과 똑같은 모델이었다. 서준아, 이리 와봐. 이거 할머니가 우리 서준이 주라고 하셨어.
서준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선물을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민서의 품에 와락 안겼다. 형님, 아니, 이젠 뭐라고 불러야 할지.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했어요. 그때 제가 더 강하게 어머니를 말리지 못해서. 아니에요, 형님. 이제 다 지난 일인걸요. 어머니도 다 형님 마음 알고 계셨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오랜 시간 묵혀두었던 응어리를 풀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부러진 팔에 했던 깁스는 이미 풀려 있었고 그 자리에 남은 희미한 흉터는 아물지 않을 것 같던 그날의 상처가 비로소 치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듯했다. 모든 정리를 마친 민서는 마지막으로 가야 할 곳을 향했다. 그곳은 시어머니 춘자 여사가 조용히 노년을 보내고 있는 도심 외곽의 한 고급 요양원이었다. 그녀가 치매 연기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짜 자신으로 돌아가 평화롭게 지내는 곳이었다. 민서가 도착했을 때 춘자는 아름답게 가꿔진 정원 벤치에 앉아 따스한 가을 햇살을 즐기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멍한 표정의 치매 노인이 아니었다. 온화하고 기품 있는 한 집안의 어른다운 모습이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춘자는 민서를 보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민서는 시어머니의 곁에 앉아 그 따뜻한 손을 마주 잡았다. 그래, 다 정리는 되었느냐? 네, 어머님. 덕분에요.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색함이나 오해가 존재하지 않았다. 마치 평생을 다정하게 지내온 진짜 모녀처럼 그들의 대화는 편안하고 자연스러웠다. 내가 너한테 너무 모질게 굴었지. 혹여나 상처받지는 않았느냐? 아니에요, 어머님. 이제는 다 알아요. 어머님 마음이 어떠셨을지.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춘자는 그런 며느리의 머리를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너는 이 집안의 진짜 기둥이었다, 민서야. 언제나 너 하나만 믿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받은 것들로 내 마음껏 세상을 훨훨 날아다니렴.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어머니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어머니의 품 같은 따뜻함이었다. 얼마 후 민서는 자신의 새로운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장학재단이라는 현판이 걸린 대표실이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시어머니가 남겨준 낡은 땅 문서와 통장들이 액자에 담겨 소중하게 놓여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한 여인의 위대한 사랑과 믿음이 담긴 유산이자 성물이었다. 민서는 액자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창밖의 드넓은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니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유지를 이어받아 세상을 보듬는 재단의 이사장이자 자신의 인생을 오롯이 책임지는 독립적인 여성 박민서였다. 그녀의 얼굴에 자신감 넘치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것이었다. 시어머니가 남긴 진정한 유산은 돈이나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스스로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자유였다. 카메라는 그녀의 만족스러운 미소를 마지막으로 비추며 천천히 뒤로 물러나 도시의 정경을 담는다. 한 여인의 위대한 일대기가 막을 내리고 또 다른 위대한 서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부 갈등 해설장이었습니다.